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금융 파트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 파트는 문제 비중이 있는데 그래도 투자론보다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을 이제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용어들이 그렇게 낯선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금융이에요. 부동산 금융.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은 제가 나오는 데를 별표를 칠 겁니다. 그래서 한 4-5문제인데 한 5문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6문제까지 모르지만.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부동산을 자금 융통한다는 건 담보대출이잖아요. 이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거의 주종을 이룹니다. 주택금융. 주택금융을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자, 계산 문제가 딱 2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와서 첫 번째는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상한 방법에 원금과 원리금의 계산 방식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라는 것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금융의 중요성은 그냥 참고하시고 밑에 가시면 금융의 용어는 요건 가져가셔야 돼요. 대출자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저당권자라고 하고요. 차입자는 자금의 수요자로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죠.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력해요. 여기는 제가 내용을 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자, 이걸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자, 넘겨보시면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도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용어 정리로 갈게요. 자, A은행이 있으면 A은행이 갑이 얘한테 1억을 예치시키면 예금금리를 주죠. 예금금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또 담보대출을 해줘요. 갑돌이한테, 을돌이한테. 그럼 대출금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대 차이를 먹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자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자금의 수요자. 자, 그러면은 은행을 거치는 건 간접금융입니다. 그런데 얘가 직접 얘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접입니다. 그 직접은 자금의 수요자가 금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식이 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간접은 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입된 거는 간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정이자와 시장 명목 실질이자는 제가 고정과 변동금리 할 때 연결시켜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제도는 제도권 주택금융은 이제 공공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농협, 농촌주택자금대출 같은 게 이제 공공이고요. 자, 민간은 민간 금융회사가 은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신탁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권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최소 예치금 보호액이 5천만 원이라고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적인 거고 비제도는 제도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전세라든지 선분양도 그냥 계약금을 그냥 건설회사한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도권이 아니다. 참고하시고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 정리만 가져가세요. 요것도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은 뭐냐면 이걸 설치하는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그라고 하죠, 보통. 설립해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산성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 기금의 운영 관리는요, 이 주택 도시기금의 운영 관리 국장이 운영 관리를 해요. 근데 국장은 기금 운영 관리라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또 위탁할 수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자,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오른쪽에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금의 용도가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 항상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중요합니다. 자, 미음본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는 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다치 니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가 있잖아요.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이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2015년 1월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증 업무예요. 주택 분양 보증 같은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뭐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이 되겠죠.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확인이 제가 분명히 했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라 이하의 리모델링에 융자한다. 그래서 문제는 4번이 정답인데요. 이렇게 보시고 청약제도는 좀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택금융입니다. 자, 이제 별표를 하나만 좀 쳐놓을게요. 주택금융합니다. 주택금융이 주를 이루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예요. 물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그 관리를 이제 국장이 하고, 자, 이걸 이 보증공사한테 전담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타트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주택금융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럼 주택금융은 두 종류로 나눈다. 주택금융은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요. 개발금융이 있습니다.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죠. 주택 개발금융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소비자한테 빌려주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여러분들 저는 다 주택 소비자잖아요. 이 소비금융을 빌리고 건설업자는 개발금융을 빌린다는 거죠. 그럼 소비금융은 수요자 금융이고요. 얘는 공급자 금융이 됩니다. 공급자. 그래서 이 소비금융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시험 문제 뜹니다.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니까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죠. 그럼 우리가 차입자와 대출자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자예요. 갑돌이가 1억을 가지고 아파트가 있다.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는 곳을 A은행을 대출자라고 하죠. 대출자. 자, 차입자와 대출자 용어는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대출자가 얘한테 이제 LTV 70%까지 빌려주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그러면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다. 무주택 서민. 그 다음에 신용대부가 아니라 담보대출이죠.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대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1억 중에서 70%니까 7천만 원을 일시불로 대부해 주죠. 그 다음에 일시불 대부고요. 일시불 대부가 되고 상한은 장기분할 상한이 되겠죠. 장기분할 상한이다. 장기분할 상환이다. 장기면서 저리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개발금융은 어때요? 개발금융은 아직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으니까 등기를 못 치잖아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서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받아서 이 건물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줍니다. 건설업자한테. 그래서 이거는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니까 건축대부라고 합니다.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서. 그럼 건축대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 3년이면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단기겠죠. 단기. 2, 3년이면 끝나니까 단기고 고리겠죠. 그러면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단계적 대부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단계적인 대부다. 잡으시고 그다음에 장기분할 상환이 아니라 일시불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시불 상환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소비금융은 저당대부예요.
그래서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빌려주는 겁니다. 장기 처리, 일시불로 하고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이다. 우리나라 주택 수요자 금융시장에서는 이 공공자금은 주택도시기금과 항주택금융공사로 주로 담당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개발금융은 건축대부예요.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대출 기간 짧고 이자율이 높으며 건축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되는 건축대부로서 자, 단계적 대부며 일시불 상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한 그 기능은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거의 옳은 지문을 뜰 가능성이 커요. 자, 주택 수요와 공급을 늘리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거고요. 넘기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택 개발 금융을 많이 하게 되면 자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라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 게 소유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그 사람들을 주택 유효 수요로 또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약 저축 아시잖아요. 청약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저축을 유도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시키라는 거죠. 또 경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수용금을 또 조절해서 경기 조절할 수 있고 뭐 주거 안정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금융에 대한 관련 위험은 대출자의 금융 위험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별표가 좀 더 칠 텐데요. 297페이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 매년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정은 안 바뀌어요. 변동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대출자의 위험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자, 처음 하시더라도 고정은 안 바뀌고 변동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르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정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책을 그 전 페이지 이자율을 보게 되면요. 명목이자라는 게 나옵니다. 자, 명목상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자율을 얘기를 해요. 또 계약이자 또는 저당이자로 해서 4%로 고정이 됐겠죠. 이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실질이자가 은행이 먹는 실질적으로 실질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은 인플레에 따라서 인플레가 물가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부동산 투자 파트에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원리금이 받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을 원할 겁니다. 근데 고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예상 인플레가 있다면 널 미리 받아버릴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1%로 한다면 실질이자는 3%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갑돌이가 월급이 4% 올라갔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3%밖에 못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이자라는 건 어떻게 되냐?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게 된 거죠. 그럼 4에서 2를 빼니까 우리가 3%밖에 못 먹죠.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고정금리 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어요. 1%가 더 발생됐다는 건 실제에 대한 인플레가 2%가 더 늘어난 거죠. 아, 그럼 은행은 위험합니다. 자, 이걸 안 바뀌니까 자기 이자가 더 빠져요. 2%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금융기관은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 붙는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자, 거기다가 이제 은행이 위험하잖아요. 여기다가 위험의 대가를 또 적죠. 위험의 대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대출자가 이 인플레에 대한 거를 더 가산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 시점에서는 당연히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되는 건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저당이자라는 것은 안 바뀌어요. 저당이자율은 고정됩니다. 4% 고정된다면 시장이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자가 싸지거나 시장이자가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싸진다. 그럼 내가 빌린 것보다 시장이 더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기는 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낮은 거를 갈아타기를 원하죠. 만기 전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떠요. 자, 그래서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조기 상환에 대한 페널티를 가죠. 수수료를. 그래도 조기 상환 해버리면 아까 대출자의 위험을 제가 보여드린다잖아요. 이 대출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죠. 우리가 계약을 해줘야 보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또 이자가 안 나오고 시장 이자가 지금 만약에 1%로 하락했다면 자 이걸로 갈아타게 되면 자기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계약을 해지해서 그렇고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자에 대해서 또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또 상승했을 때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비싸집니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비싸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기 상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럼 차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10%까지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10%를 은행은 받아야 되는데 얘가 조기 상환 안 해버려요. 잔고 할인을 시켜준다는 그런 걸 꼬시기도 하는데 그럼 대출자는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이자율 위험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위험이다.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 때 대출자가 더 이 부담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변동금리는 조금 제가 왜 이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고정을 조금 책에서 보고 오도록 할게요. 297페이지가 됩니다. 고정금리입니다. 고정이자는 밑에 당연히 대출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로 초기서부터 만기까지 가죠. 저당 기간 동안에 고정된 이자율이고요. 자, 지금 제가 대출 당시에 명목이자가 실질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했죠. 좀 전에 이 방법은 고정이 안 바뀌다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대출 시점 예상보다 높다면 대출 기간 수익성이 악화되죠. 자, 시장금리 대출금리보다 낮을 경우는 차입자가 불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 대출 기간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항상 노출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이자라는 게 있죠.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겠다. 또 조기 상환 수수료를 또 부과하는 또 것이 보통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위험을 한번 볼게요. 자, 296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들어갑니다. 296페이지로 가시면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시장이 싸질 때 그러면 조기 상환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은 시장 금리가 대출 약정보다 낮을 때 차입자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 기간 만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조기 상환 발생해서 대출자는 이자 수익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 조기 상환은 고정금리 대출이 특히 심각하죠. 대출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상환 수를 부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자의 이자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칙의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채무불이행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시험 문제냐면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대출 실행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감소되죠.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 잔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깡통 전세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갚아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채무불이행은 특히 이제 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변동은 차입자가 대출자로부터 그 위험을 전가받죠.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고 금리 조정이 짧았을 때 더 커진다는 거죠. 변동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후술할 거고요. 법적이라는 자체는 자, 법이 바뀌면 은행이 위험한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법이 바뀌어서 위험하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자, 변동금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좀 생소해요. 그래서 기준이냐 아니면 가산이냐 CD냐 코픽스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고정은 안 바뀌기 때문에 대출자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자는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얘한테 이걸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출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는 대출금리라고 나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의 대출이죠.
그럼 이거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자, 여기 이제 색다르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앞쪽에서 제가 왜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면서 은행은 예대 차이를 먹는다고 했죠. 그 예대 차이를 먹기 때문에 그 예대 차이만큼 이제 우리가 그 은행이 더 예금금리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들어보겠는데요.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은행은 갑돌이가 예치시켜요. 1억을. 그럼 예금금리를 주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다시 담보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일돌이한테. 그러면은 대출금리를 주죠. 자, 그러면 자, 예금금리가 요새 낮아요. 연 1.5%라면 자, 얘는 4% 정도 받죠. 왜냐하면 자, 이게 대출금리라고 한다면요. 자, 최소한 내가 기준금리는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지가 주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작은 비용이 나가요. 꼬우니까. 그러면 자, 반드시는 아닌데 이건 예금이자율의 개념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예금이자율에 대한 개념으로 잡으면 내가 쉽겠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변합니다. 인플레를 반영해요. 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그래서 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CD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양도성 예금 증서죠. 양도성 예금 증서. 자, 그래서 요거는 3개월마다 조정되는 겁니다. 3개월. 자, 야금 우리가 보통 예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장을 지는데 얘는 3개월 정도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 증서를 줘요. 만기가 되면 은행은 예금 증서 소지자한테 액면 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중간에 이자를 좀 주겠죠. 이 증서는 양도 가능하고 또 적용되는 금리가 CD 금리입니다. 근데 코픽스 금리는 자, 요거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자,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이라는 건 이것도 자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코픽스는 CD 같은 상품을 여러 가지를 평균을 낸 거예요.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CD보다는 이제 코픽스가 더 기니까 얘가 더 길다. 그럼 얘는 기준금리라고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 근데 이거 가상금리는 고정됩니다. 처음에는. 차입자의 연체 시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입자한테 먼저 받아놓은 게 계속 고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298. 변동은 이자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고정이자에서 이자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졌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정 주기가 나왔다면 고정에서는 조정 주기가 나올까요? 자, 고정은 안 바뀌잖아요. 조정 주기가 짧다 길다라는 거는 변동금리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변동금리에서 대출자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 전가시키지. 그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더 전가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변동이자에서 이자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 더 전가시킨다. 이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당 대출이 변동이 금리 위험이 차입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고정보다는 초기 이자가 낮다는 거죠.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한선이라는 것을 둬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도 어때요? 그 위로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변동, 금리 상한에 대한 대출을 받는 자,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금리 변동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CD 양도성 예금 증서와 코픽스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CD가 뭐냐, 코픽스가 뭐냐까지는 우리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코픽스가 기준금리라는 것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하잖아요. 거치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금 균등,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체증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자, 요번에 이제 딱 끝날 수 있는 게 302페이지 가시면 LTV와 DTI의 계산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 조금 그 문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제가 좀 고쳐드리고 갈게요. 자, LTV가 DTI가 이제 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적중이 됐죠.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는 게 올해도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들어보세요. 자, LTV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대부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래서 L은 론.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융자액이 되고요. 대출 금액, 대출 가능 금액. 자, 밸류는 밑에 부동산 가치죠. 자, 2는 그냥 LTV인데요.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L을 V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담보 인정 비율은 아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융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로서 자, 요걸 이제 곱하게 되면은 나오겠죠. 이 차입자의 소득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다 보니까 규제가 또 심해서 안 되겠다. DTI라는 게 나오죠. 그럼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D를 I로 나누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네가 빌려줄 텐데 소득 대비로 간다.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연소득이고요. 연소득이고 DTI가 우리가 있고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차입자 연소득에 대한 당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부채의 크기죠. 자, 그래서 연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넘겨보시면 이제 담보 인정 비율과 현금 수지라는 자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고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본다면 밑에 문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3억입니다. 요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이 5천입니다. 적으시고요. 5천만 원. 그 다음 자, 저당상수로 0.1, LTV가 60%잖아요. 그러면 0.6이니까 6, 3, 18, 1억 8천이 되겠죠. 1.8억은 1억 8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대출해줘요. 자, 그럼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DTI라는 게 있잖아요. 자, 해설은 50%로 돼 있죠. 이걸 50%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이 50% 맞아요. 그럼 55, 25, 2,500만 원만큼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배우셨어요. 우리가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로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X고 3이면 얘는 얘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로 나눠야 대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저당상수 보통 0.1로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저당상수가 0.1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2.5이니까. 그럼 1억 8천과 2억 5천 중에서 작은 거니까 1억 8천을 대출해 줄 것이다. 이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넘기시면은 자, 32에 궁금하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요거 갈 겁니다. 그래서 304페이지를 먼저 풀어드린 다음에 제가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전 시간에 우리가 투자론에서 대부 비율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갈 테니까 요 상가 건물은 LTV와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 부채 감당률 약간 좀 편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LTV, DTI까지만 가시고요. 다음 주에 좀 기다리시고 상가와 현금 수지와 그 다음에 LTV, 원리금 상환에 대한 더당 상환 방법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 뵈서 또 계산을
저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